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개인기로 돌파한 거지 않습니까? 어려운 정국을. 그렇죠. 이 앞으로는 이게 입법 활동을 통해서 개혁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야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언론인을 만났더니요. 야당이 약간 변한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국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든지 또는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반대 못합니다. 예. 그 대통령이 정확하게 매우 전략적으로 야당과 공통 공약들도 많이 있었어요. 대선 때. 그런 것. 또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입법 과제를. 근데 야당이 그거를 저거 해주면 도와주는 건데 이러면서도 끝까지 반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게 현장에서 느껴요. 피부로, 압력으로. 지역구에서. 근데요. 네. 그 진짜 변화가 있었어요. 네. 그 오늘 저기 김동철 대표가 네. 선진화법을 고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모든 언론들이 오늘 보도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거를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진화법을 고치자. 그 이유가 뭐냐면 선진화법이라는 게 거대 양당 체제의 산물이다. 그래서 이 선진화법을 고쳐서 그냥 단순 과반으로 해버리면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정치라고 생각해요. 흔들고 발목 잡고 그게 아니라 제도를 고쳐서 제3당 혹은 제4당이 자기 존재를 확실히 보장받고 그걸로 지방선거에서 표를 받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국민의당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국민의당은 뭐 나가는 사람들이지만 한 뿌리였고 과거에 그래서 그 다른 당보다는 협조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되면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러면 또 그렇지 않을 것 같다. 협조 안 해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협조 쉽지 않아요. 네. 그 사실은 원내 지도부 일원으로서 해보면 매일 표정이 왜 그래요? 우리 정말 너무 힘들었을 때. 근데 아침에 이야기하고도 오후에 달라지고 또 오후에 이야기하고 다음날 달라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존재력을 키우려고 선진화법을 바꾸자는 것도 뭐 충분히 저희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건 뭐냐면 제가 최근에 대통령이 집정민주주의를 이야기하신 대목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집정민주주의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의견과 방향이 동의해 주는 공간에다가 야당도 협조해 달라는 저는 우회적 표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꾼 것은 대한민국 정치를 바꾼 것이 아니라 대통령 한 분을 제대로 세운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국회에서 해줘야 되는 거 역할 이런 것들도 이제 국민들 좀 보고 이야기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지금 재조명하고 야당 또한 이 상황을 그냥 소위 정쟁과 아까 말한 정치 공세로 일관하면 이제 국민들의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는 전 경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 이제 작년 총선 탄핵 대선을 거쳐오면서 정치 환경과 미디어 환경이 바뀐 겁니다.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었어요. 국민들이 내가 주인으로서 4년에 한 번 투표하는 것으로 나는 내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것이며 참여하겠다 하는 의사를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그 광장에 나오셨던 1,700만 1,800만 촛불 뿐만이 아니고 각 집에서 저는 우리 국민의 뭐 80% 이상은 다 촛불을 마음속에 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분들이 얘기한 건 그거거든요. 내가 주인의 나라를 만들어라. 그다음에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라 이건데 그 과정에 이제는 다 관여하겠다는 건데 이번에 국민 인수위 광화문 1번가에요. 무려 17만 5천 건의 제안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정책 제안만 16만 5천 건이에요. 민원 이런 거 말고 정책 제안만. 그렇게 엄청나게 국민들이 직접 이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보시고 읽고 탄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정책들을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게 이제 야당들도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뀐 정치 지형, 정치 현상을 야당만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살충제 계란 파문 때문에 유영진 식약처장이 농수산위 회의에 참석해서 야당 의원들에게 문매를 맞았는데 여당 의원들도 질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특히 뭐 총리가 짜증냈다. 그래서 짜증하고 질책하고는 완전 다른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준비가 덜 돼 있고 업무 파악이 안 돼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한테 대통령한테 해임 건의할 생각 없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대변인으로서 쉴드 쳐주세요. 네. 대변인의 실드 기조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먼저 두 가지는 좀 저희가 봐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 지금 현 정부의 책임이 없다. 또 우린 무관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달걀 관련해서 작년 11월 달에 이미 안을 다 만들어서 청와대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 어디다 보고했겠습니까? 달걀 관련된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안전 처리 방안을 어디다 보고했을까요? 우병우한테 했습니까? 예, 우병우한테 했습니다. 왜 다 우병우야? 달걀까지. 이거 아까 얘기해 주셔서 아는 거예요. 모든 길은 우병우로 통한다. 네, 왜 그래서 또 그걸 해봤더니 그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의원이 전 식약청장이거든요. 예. 이분이 말에 답이 나왔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달걀이 국민 간식이라는 생각으로 이것들을 직접 잘 챙겨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게 그래서 우병우가 했다라고 짐작되는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직접 챙겼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챙기면 제대로 챙기면 되잖아. 살충제도 나눠줬다 그러더라고요. 네, 챙기면 제대로 챙겼으면 되는데 보고를 했는데 이거를 집행하지 말고 기다려라고 해서 그게 그 정부 문서에 나와 있는 사태예요. 잠깐만요.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달걀을 국민 간식이라는 그 말 있잖아요. 네. 그게 우리 어렸을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정말 옛날을 사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박정희 시대를 살고 계신 거야. 근데 그래서 그게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하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질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여당으로서 보면 이게 사실은 소위 이제 컨트롤 타워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는 좀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셔야 되는데 현재의 이 살충제 계란 사태에는 축산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생산은 농축산식품부가 하고 예. 유통 소비 단계의 안전은 식약처가 그러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일원화시키는 이제 법제화 이 노력을 우리가 여당으로서 해나가야 될 것이고요. 이것과 별도로 유영진 식약청장에 대한 자세 또는 태도의 문제는 총리가 지적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이건 야당의 정치 공세건이 아니라 총리가 지적하고 바꿔 나가야 되는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치 공세로 마치 물러나야 된다라는 식의 논리로 말하면 지금 현재 사태의 해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역시 실드가 좀 깔끔한 됐나? 실드. 네. 그래서 이 얘기는 여기서 그치는 걸로. 네. 그치는 걸로 하고 모두가 박수 칠 만한 이야기 좀 해봅시다. 좋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또 파격 인사 대통령의 멋있어요.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임명됐는데 그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야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법부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있어 보인다. 이런 좋은 이야기들 많이 지금 평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게요. 저는 역시 전공 분야는 더 잘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전공 분야다. 네. 네. 그리고 그 참여정부 때 사법개혁을 그때 일부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공판 중심주의가 채택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무리 공판 중심주의로 제도를 확립해도 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분야가 바뀌려면.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명하면서 그 사람을 좀 바꿔보자. 예, 그래서 대법원이 진짜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의 대법원이 되게 하자. 이런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거고요. 저는 그분이요. 처음에 양승태 대법원장 만나러 온 그날 그 내정되고 처음 대법원 나올 때 버스 타고 그다음에 지하철 시외버스 타고. 시외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기다리던 대법원장 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너무 그분의 멋있어. 그 대목이 제가 궁금했어요. 그분이 평소에 그렇게 다니시는 거 아니면 평소에는 이제 법원장 승용차를 타시죠. 춘천에서 출퇴근할 때. 예. 그런데 춘천에서 서울 오시는데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아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이 사리 분별이 분명하고 엄격한 분이구나 하고 느낀 거예요. 근데 본인이 왜 그런다는 얘기는 직접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법원의 관계자들의 해석은 내정자로서 대법원장을 만나러 오는 일이 춘천지방법원장의 직무가 아니기 아니다.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법을 한 분으로서 와 엄격하잖아요. 네. 춘천지방법원장한테 나온 차는 춘천지방법원장 일을 할 때는 타는 거지만 그 일이 아닌 일은 난 그거 안 타겠다. 진짜 오,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서워지는데요. 그러고 딱 이제 그 기자들 앞에 서서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데 그 양반이 그 단 위에 올라오질 않고 계단 위로 올라오질 않고 이제 그 법원으로 올라가려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밑에 서서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답을 하시더라고요. 답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게 선배 법관들이 많이 계신다. 9명인가 뭐 기수가 뭐 그렇게 질문하니까 두려움도 있고 솔직하게 뭐 이러지만 이거를 내가 그런 것이라면 내가 이거를 출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각오를 딱 하고 오신 거예요. 예. 네,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단단히 각오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믿음이 갑니다. 적임자죠. 우리 국민들이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는데 사법개혁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 카드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예측 불가능한 사법개혁이 있을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장 강도 높은 사법개혁의 적임자다. 그러니까 이게 A라는 분이 됐어. 근데 여기까지인 것 같아. B라는 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게 예측이 안 되죠. 그게 예측이 안 돼. 여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카드다. 전 그래서 2023년까지가 임기입니다. 대법관의 임기가. 그러면 2023년까지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그리고 사법개혁 우리가 많은 시도를 했어요. 여러 가지 시도를 정부마다 정권마다 했는데 그것들을 뛰어넘는 사법개혁의 카드를 우리가 인물로서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자신감도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야당에서는 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반대할 것 같은데 청문회는 뭐 별 문제 없겠죠. 우리법 연구회가 좋은 곳이에요. 야당은 청문회 문제 없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문제가 없는 걸 만드는 게 야당이야. 뭐 아까 그 박강원 의원이 말한 것처럼 그런 분이라면 전혀 뭐 문제될 게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김희수 헌재 소장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처리가. 근데 야당이 아마 이걸 고려를 해서 이윤정 헌법재판관 반대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근데 국민의당이 그 직접 연계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게 아침 저녁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그건데 이게 먼저 좀 잠깐만 이야기 드리면 이유정 헌법재판관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되고요. 헌법재판소가 이미 정치적 사건을 다루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좌에서 우까지 또는 세대나 연령까지도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 거였죠.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임명 권한을 누구한테 줬냐? 대통령한테 3명. 그다음에 대법원장한테 3명 그리고 국회에 3명을 준 것은 다양한 의견을 넣으라고 한 겁니다. 특히 국회 축현 모구소는 과거에는 전직 국회의원들도 시켰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야당이 이유정 재판관 헌법재판관 이 임명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김희수도 안 하겠다. 처음에 이제 국민의당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유가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더니 너무 과거에 박원순 지지, 민노당 지지 이런 과거의 정치 역사가 있다. 정치를 지지한 역사가 있다. 그리고 민주당의 소위 인재 영입 케이스였던 사람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그런 분들 들어가야죠. 당연히.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걸 갖고 이 헌법재판소의 근본 취지를 모르는 행태이면서 동시에 그걸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31일 날 저희가 통과시키기로 합의가 돼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번복했었죠. 그래서 번복했다가 그걸 또 다시 번복했습니다. 국민의당이. 그래서 그날 하자. 그리고 31일 그리고 연기하지 않겠다. 청문회는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국민의 뜻대로
절차대로 밟아서 진행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하나만 더 여쭙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원이 25일 날 냈을 이재용 선고공판 생중계 안 한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그 명분을 어디다 뒀냐면 공익보다 피고인들이 받을 그 뭐랄까 단점 명예훼손 이런 게 더 많기 때문에 불허한다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논리라면 박근혜도 안 되는 거고 다 안 되는 거지 뭐. 근데 그건 판단인데 그 규정 바꾼 게요. 주심 재판관이 판단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생중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곧 생중계가 마스트 꼭 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만. 네, 네. 아니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어렵죠. 저는 그럼 박근혜보다 이재용을 더 무서워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약간 않나요? 우려의 시각 갖고 있는 편인데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이게 일부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들려요. 그래서 네티즌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 네. 뭐 집행유예 주려고 지금 이러는 거야? 네, 약간 이거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좀 보이는 편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 삼성이라는 기업에도 좀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번 계기에 우리나라가 정말 깨끗하게 운영된다. 또 삼성도 깨끗하게 운영될 거다. 그리고 외국 투자자들이 돈 넣는 거 말 사는데 안 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계기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사실은 생중계를 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뭐 그걸 뭐 결국은 언론에 다 풀돼서 알겠지만 생중계가 돼서 국민 앞에 당당하게 했으면 하는 그 정도 중요 사건인데 약간 걱정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좀 지켜볼랍니다. 그렇죠. 국민에게 당당할 수는 없는 거죠. 이재용. 아니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에게 그쵸. 당당해야 된다는 그쵸, 거지. 그쵸. 이재용이 어떻게 국민 당당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개인기로 돌파한 거지 않습니까? 어려운 전국을. 그렇죠. 그런데 이 앞으로는 이게 입법 활동을 통해서 개혁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야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제가 최근에 어떤 언론인을 만났더니요. 야당이 약간 변한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국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든지 또는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반대 못합니다. 예. 그 대통령이 정확하게 지금 매우 전략적으로 야당과 공통 공약들도 많이 있었어요. 대선 때. 그런 것. 또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입법 과제를. 근데 야당이 그거를 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꾼 것은 대한민국 정치를 바꾼 것이 아니라 대통령 한 분을 제대로 세운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국회에서 해줘야 되는 거 역할 이런 것들도 이제 국민들 좀 보고 이야기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지금 재조명하고 야당 또한 이 상황을 그냥 소위 정쟁과 아까 말한 정치 공세로 일관하면 이제 국민들의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는 전 경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 이제 작년 총선 탄핵 대선을 거쳐오면서 정치 환경과 미디어 환경이 바뀐 겁니다.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었어요. 국민들이 내가 주인으로서 4년에 한 번 투표하는 것으로 나는 내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것이며 참여하겠다 하는 의사를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작년 저거 해주면 도와주는 건데 이러면서도 끝까지 반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게 현장에서 느껴요. 피부로, 압력으로, 지역구에서. 근데요. 네. 그 진짜 변화가 있었어요. 네. 그 오늘 저기 김동철 대표가 네. 선진화법을 고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모든 언론들이 오늘 보도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거를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진화법을 고치자. 그 이유가 뭐냐면 선진화법이라는 게 거대 양당 체제의 산물이다. 그래서 이게 선진화법을 고쳐서 그냥 단순 과반으로 해버리면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정치라고 생각해요. 흔들고 발목 잡고 그게 아니라
제도를 고쳐서 제3당 혹은 제4당이 자기 존재를 확실히 보장받고 그걸로 지방선거에서 표를 받고 그게 맞는 것 방금 같아요. 국민의당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국민의당은 뭐 나가는 사람들이지만 한 뿌리였고 과거에 그래서 그 다른 당보다는 협조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되면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러면 또 그렇지 않을 것 같다 협조 안 해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협조 쉽지 않아요. 네. 그 사실은 원내 지도부 일원으로서 이제 해보면 매일 표정이 왜 그래요? 우리 정말 너무 힘들었을 때. 근데 아침에 이야기하고도 오후에 달라지고 또 오후에 이야기하고 다음날 달라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존재력을 키우려고 선진화법을 바꾸자는 것도 뭐 충분히 저희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건 뭐냐면 제가 최근에 대통령이 집정민주주의를 이야기하신 대목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집정민주주의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의견과 방향이 동의해 주는 공간에다가 야당도 협조해 달라는 저는 우회적 표현. 그러니까 그 광장에 나오셨던 1,700만, 1,800만 촛불 뿐만이 아니고 각 집에서 저는 우리 국민의 뭐 80% 이상은 다 촛불을 마음속에 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분들이 얘기한 건 그거거든요. 내가 주인의 나라를 만들어라. 그다음에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라 이건데 그 과정에 이제는 다 관여하겠다는 건데 이번에 국민 인수위 광화문 1번가에요. 무려 17만 5천 건의 제안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정책 제안만 16만 5천 건이에요. 민원 이런 거 말고 정책 제안만. 그렇게 엄청나게 국민들이 직접 이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보시고 읽고 탄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정책들을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게 이제 야당들도 국민들의